내가 세 번째로 잤던 여자는 내 페니스를 보고 당신은 레종드르트, 존재의 이유라고 불렀다. 나는 전에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테마로 한 짧은 소설을 쓰려고 했던 적이 있다. 결국 소설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동안 줄곧 인간의 레종드르트에 대해서 생각했고 덕분에 기묘한 버릇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모든 사물을 수치로 바꿔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버릇이었다. 약 8달 동안 나는 그런 충동에 시달렸다. 나는 전철에 타자마자 승객수를 헤아렸고 계단수를 전부 헤아렸고 시간만 나면 몇 박수를 쟀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969년 8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3일 사이에 나는 강의에 358번 출석했고 섹스를 54번 했고 담배를 6,921개 피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때 나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수치로 바꿔놓음으로써 타인에게 뭔가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전할 뭔가가 있는 한 나는 확실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피운 담배의 개비수나 올라간 계단의 수나 나의 페니스 사이즈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흥미 같은 걸 갖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외톨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6,922개 빛의 담배를 피웠다. 그날 밤 쥐는 맥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그 대신 진빔을 온더록으로 내리 5잔이나 마셨다. 우리는 가게 안쪽에 어두운 곳에 놓여있는 핀볼 기계를 상대하며 시간을 보냈다. 약간의 돈전의 대가로 죽은 시간을 제공해주는 가치없는 단순한 기계다. 그러나 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진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날 밤에 6번 게임에서 2번 이길 수 있었던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왜 그래? 아무 일도 아니야. 쥐가 대답했다. 우리는 스탠드로 돌아와 맥주와 진빔을 마셨다. 그리고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주크박스에서 연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노래를 그냥 맹놓고 듣고 있었다. Everyday People, Woodstock, Spirit in the Sky, Hey there, Lonely Girl. 부탁할 게 있어. 쥐가 말했다. 뭔데? 사람을 만나줬으면 좋겠어. 여자? 잠시 머뭇거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왜 내게 부탁하는 거지? 달리 누가 있겠어? 쥐는 빠른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는 6잔째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양복과 넥타이 있어? 그게 물론 있지. 하지만 내일 오후 2시. 이봐, 도대체 여자는 무얼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구두바닥. 설마. 쥐가 말했다. 쥐가 좋아하는 음식은 갓 구운 핫케이크다. 그는 그걸 오목한 접시에 몇 장 정도 포개놓고 칼로 정확하게 4조각을 낸 다음 그 위에다가 코카콜라를 한 병 병째로 붓는다. 내가 쥐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5월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식탁에서 그 괴상한 음식물을 한창 위장 속으로 녹여 넣고 있는 중이었다. 이 음식의 뛰어난 점은 식사와 음료수가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넓은 뜰에는 다양한 색깔의 형태의 들새가 모여서 잔디밭 하나 가득히 뿌려진 하얀 팝콘을 열심히 쪼아 먹고 있었다. 나와 함께 잔 3번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원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젊은 나이에 죽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 죽었기에 그들은 영원히 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살아남은 우리는 1년마다, 한 달마다, 하루마다 나이를 먹어간다. 때때로 나는 나 자신이 1시간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은 느낌조차 든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은 진실이다. 그녀는 결코 미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인은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정당하지 않다.
그녀는 그녀에게 어울릴 만큼의 미인은 아니었다 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꼭 한 장 가지고 있다. 뒷면에는 1963년 8월이라고 메모되어 있다. 케네디 대통령이 머리에 총을 맞은 해이다. 그녀는 피서시 같아 보이는 어떤 바닷가의 방조제에 앉아서 조금 어색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다. 머리는 진 사버거처럼 짧게 깎았고 빨간 깅엄으로 만든 긴 원피스를 입고 있다. 그녀는 약간 우둔해 보이면서 아름다워 보였다. 그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마음속 가장 섬세한 부분까지 꿰뚫어 버릴 것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가볍게 다물어진 입술, 섬세한 촉각처럼 위를 향한 코, 자기 손으로 자른 것 같은 앞머리는 넓은 이마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고 거기서부터 약간 도톰하게 올라간 뺨에는 여드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때 그녀는 14살이었고 그녀가 살아온 2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녀는 진지하게 자기가 대학에 들어간 건 하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때는 새벽 4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고 우리는 벌거벗은 채 침대 속에 있었다. 나는 하늘의 계시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나서 조금 뒤에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천사의 날개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천사의 날개가 대학의 캠퍼스로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그건 멀리서 보면 마치 티슈처럼 보일 것 같았다. 왜 그녀가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는지조차도 미심쩍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커다란 검은새가 되어 서쪽을 향해 정글 위로 날고 있었다. 나는 깊은 상처를 입어 날개에는 피자국이 검게 엉켜 붙어 있었다. 서쪽 하늘에는 불길한 검은 구름이 하늘 가득 퍼지기 시작했고 주위에서는 어렴풋이 피냄새가 났다. 오래간만에 꿈은 꿈이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 그게 꿈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 시간이 걸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온몸에 끈끈한 땀을 샤워하며 씻어내고 나서 토스트와 사과 주스로 아침을 때웠다. 담배와 맥주 때문에 목구멍에서는 마치 오래된 솜을 수저박아 놓는 것 같은 맛이 났다. 식기를 싱크대에 던져 넣은 후 나는 올리브 그린색 양복과 가능한 한 잘 다림질된 셔츠 그리고 검은 니트 넥타이를 골라서 그것을 든 채 응접실의 에어컨디셔너 앞에 앉았다. 텔레비전 뉴스쇼의 아나운서는 오늘은 금년 들어 최고로 더운 날이 될 겁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단언하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옆에 형 방에 들어가 방대한 책더미 속에서 몇 권을 골라 응접실의 소파에서 뒹굴거리면서 그걸 봤다. 2년 전 형은 방 안 가득한 책과 자기 여자친구를 남겨놓은 채 이유도 말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녀와 나는 이따금 함께 식사를 한다. 그녀는 우리 형제는 정말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어디 가요? 나는 깜짝 놀라서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전부 닮았어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10년 넘게 교대로 구두를 닦아온 탓이라고 생각했다. 시계는 12시를 가리켰고 나는 바깥의 더위를 상상하며 진저리를 치면서 넥타이를 매고 재킷을 입었다. 시간은 충분했으며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차를 타고 거리를 천천히 돌아다녔다. 바다로부터 산을 향해서 뻗은 비참할 정도로 좁고 긴 거리다. 강과 테니스 코트, 골프 코스, 질비하게 늘어선 넓은 저택,
벽, 그리고 벽. 몇 개의 아담한 레스토랑, 고급 의상실, 낡은 도서관, 달맞이꽃이 부성한 들판, 원숭이 우리가 있는 공원. 거리는 언제나 똑같았다. 나는 고지대 특유의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동안 돌고 나서 강을 따라 내려가 하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강물에 발을 담갔다. 테니스 코트에서는 보기 좋게 선탄을 한 여자 2명이 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서로 볼을 주고받고 있었다. 햇살은 오후가 되자 갑자기 강렬해져 그들이 라켓을 휘두를 때마다 땀이 코트에 떨어졌다. 나는 5분가량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차로 돌아와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한동안 파도 소리에 뒤섞인 공치는 소리를 할 일 없이 명청하게 듣고 있었다. 희미한 남풍이 실어온 바다 내음과 불타는 듯한 아스팔트 냄새가 나로 하여금 오래전의 여름을 연상하게 해주었다. 여자의 피부의 온기, 오래된 로큰롤, 갓 세탁한 버튼다운 셔츠, 풀의 탈의실에서 피운 담배 냄새, 희미한 예감, 모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달콤한 여름날의 꿈이었다. 그리고 어느 해 여름, 꿈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2시 정각에 제이스바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쥐는 가드레일에 걸터 앉아서 카잔차키스의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물어보았다. 쥐는 잠자코 책을 덮고 차에 올라타고 나서 선글라스를 썼다. 그만뒀어. 그만뒀다고? 그만뒀다니까. 나는 한숨을 쉬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재킷을 뒷좌석에 던지고 나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럼 어디로 갈까? 동물원. 좋아. 내가 말했다.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와 관계를 가진 거리다. 앞은 바다, 뒤는 산, 옆에는 커다란 항구가 있다. 아주 작은 거리다. 차로 국도를 달리며 항구에서 돌아올 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했다. 성냥을 폈을 때 차는 벌써 그 거리를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다. 인구는 7만이 좀 넘는다. 이 숫자는 5년 뒤에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마당이 있는 2층 집에서 살고 차를 갖고 있는데 웬만한 집은 2대 이상 갖고 있다. 이 숫자는 내가 엉터리로 상상한 게 아니라 연말에 시청의 통계과가 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2층 집이라는 대목이 좋다. 쥐는 3층 집에서 살고 있다. 옥상에는 온실까지 있다. 비타를 깎은 지하는 차고로 쓰이는데 거기는 아버지의 벤츠와 쥐의 트라이엄프 TR3가 사이좋게 서 있다. 이상하게도 쥐의 집에서 가장 가정다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바로 이 차고였다. 소형 비행기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차고에는 모델이 구식이 되어버렸거나 실증나버린 텔레비전, 수상기, 소파, 테이블 세트, 오디오, 식기장 그런 것들이 빽빽히 늘어서 있고 우리는 자주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는 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만나뵌 적도 없다. 어떤 분이냐고 내가 물으면 쥐는 자기보다 훨씬 연상이고 남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옛날에 무척이나 가난했던 모양이다. 전쟁 전의 일이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고생 끝에 화학약품 공장을 손에 넣었고 방충 연고를 만들어냈다. 전쟁이 끝나자 쥐의 아버지는 연고를 창고에 던져놓고 이번에는 이상한 영양제를 팔기 시작했고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갑자기 그걸 가정용 세제로 바꿔버렸다. 그런데 그것들의 성분이 전부 똑같다는 얘기다. 있을 법한 일이다. 25년 전 뉴기니의 정글에서는 방충 연고를 잔뜩 바른 일본군 시체가 산을 잃었고
지금은 모든 가정의 화장실에 그것과 똑같은 마크가 붙은 화장실용 파이프 광택제가 굴러다니고 있다. 그런 연유로 쥐의 아버지는 부자가 되었다. 물론 내 친구 중에는 가난한 집의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시내버스 운전사였다. 아마 돈이 많은 버스 운전사도 있겠지만 내 친구의 아버지는 가난한 운전사였다. 집이 자주 비었기 때문에 나는 자주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다. 친구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있거나 경마장에 있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그는 내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우리가 친구가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내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가 옆으로 와서 바지에 지퍼를 내렸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동시에 볼일을 보고 함께 손을 씻었다. 야, 좋은 게 있어. 그는 바지 엉덩이에다가 손을 닦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 보여줄까? 그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건 나체의 여자가 가랑이를 쫙 벌리고 그곳에 맥주병을 꽂고 있는 사진이었다. 굉장하지? 정말 굉장한데? 집에 가면 훨씬 더 굉장한 사진이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거리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나는 18년 동안 여기서 참 많은 걸 배웠다. 거리는 내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고 추억의 대부분은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해 봄에 이 거리를 떠났을 때 나는 진심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여름방학과 봄방학 때 나는 이 거리로 돌아오지만 대개는 맥주를 마시면서 보낸다. 일주일가량 쥐의 컨디션은 아주 나빴다. 가을이 다가온 탓도 있을 테고 문제의 여자친구 때문일지도 모른다. 쥐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제이를 붙잡고 넌지시 떠보았다. 쥐가 왜 저런다고 생각해?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군. 여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일까? 가을이 다가오면 언제나 쥐는 우울해했다. 우두커니 스탠드에 앉아서 책을 보고 내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태도로 마지못해서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저녁 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주 조금이라도 가을 냄새가 느껴질 때면 쥐는 맥주는 안 마시고 버번을 온더무 록으로 마구 마셔대며 스탠드 옆에 있는 주급박스에 쉴 새 없이 돈을 집어넣고 핀볼 기계를 반직 사인이 나올 때까지 발로 차서 제이를 당혹스럽게 했다. 아마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럴 거야. 그 마음은 이해하지. 제이가 말했다. 그런가? 모두들 어디론가 가버리니까 학교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잖아. 자네도 그렇잖아? 그렇군. 이해해주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의 여자친구 일은? 하고 물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리겠지.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있어? 글쎄. 제이는 말끝을 흐리며 다른 일을 했다. 나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크박스에 동전을 넣고 몇 곡을 고른 다음 스탠드로 돌아와서 맥주를 마셨다. 10분 정도 있다가 제이가 다시 한번 내 앞으로 왔다. 쥐가 자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 그렇다니까? 이상하군. 그래? 제이는 손에 든 잔을 몇 번씩이나 닦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틀림없이 자네에게 얘기하고 싶어 했는데 어째서 안 하는 걸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지. 바보 취급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일세. 바보 취급은 안 한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전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어. 자네는 다정하지만 뭐랄까 모든 걸 달관한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 그다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닐세. 알아. 다만 나는 자네보다 20년이나 연상이고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 노파심. 그래. 나는 웃고 나서 맥주를 마셨다. 쥐한테는 내가 먼저 말을 꺼내보지. 그래, 그러는 것이 좋겠네. 제이는 담배를 끄고 일을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 손을 씻는 김에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권태스러워 맥주를 한 병 더 마셨다. 누구나 나한테는 냉담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마음속의 생각을 절반만 입 밖으로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유는 잊어버렸지만 나는 몇 년 동안 그걸 실행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이 생각의 절반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이 냉담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1년 내내 서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식 냉장고를 쿨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도 그렇다. 그런 까닭에 나는 시간의 정체 속에서 얼른 잠들려고 하는 의식을 맥주와 담배로 걷어차면서 이 글을 계속 쓰고 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몇 번씩이나 하고 하루에 수육 2번씩 다시 뜨거운 물로 샤워를 몇 번씩이나 하고 하루에 2번씩 수염을 깎고 옛날 레코드를 몇 번씩이나 듣는다. 지금 내 뒤에서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피터, 폴 앤 메리가 노래하고 있다.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이미 끝나버린 일 아닌가? 이튿날 나는 쥐를 불러서 야마노테에 있는 풀에 함께 갔다. 여름도 끝나가고 있었고 교통이 불편한 탓도 있고 해서 풀에는 10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수영보다는 일광욕에 열중하고 있는 미국인 숙박객이었다. 옛날 귀족의 별장을 개축한 호텔에는 잔디를 깐 훌륭한 정원이 있었고 풀과 본관을 경계짓는 장미꽃 울타리를 따라서 그다지 높지 않은 언덕을 올라가면 눈 아래로 바다와 항구 거리가 똑똑하게 내려다 보였다. 나와 쥐는 25m 풀을 경쟁하며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적 의자에 나란히 앉아 시원한 콜라를 마셨다. 내가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담배를 한 모금 피우는 동안 쥐는 기분 좋은 듯이 혼자 수영을 하고 있는 미국인 소녀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제트기 몇 대가 얼어붙은 것 같은 휜 비행운을 남기며 날아가는 게 보였다. 어릴 때는 훨씬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대부분은 미군 비행기였지만 말이야. 프로펠러가 달린 동체가 2개인 비행기였지. 기억나? P-38? 아니, 수송기 말이야. P-38보다는 훨씬 컸지. 굉장히 낮게 비행했던 때가 있었다고. 공군 마크까지 보였으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게 DC-6, DC-7 그리고 세이버 세트를 본 적이 있어.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 그래,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니까. 항구에 순양함이 들어오면 거리가 온통 MP와 해군으로 가득 찼다고. MP는 본 적 있어? 별의별 것이 다 없어져 가는군. 물론 군인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이버는 정말 멋진 비행기였다고. 네이팜탄만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말이야. 네이팜탄을 투하하는 것을 본 적 있어? 전쟁 영화에서 봤지. 인간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는 데더군.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정말 잘 만들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네이팜탄까지도 그리워질지 몰라. 나는 웃으면서 2개 빛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비행기를 좋아하나? 옛날에는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눈이 나빠서 단념했어. 그래? 하늘을 좋아해.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을 땐 보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쥐는 5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때때로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 도망치고 싶어진다고. 알겠어? 알 리가 없지. 하지만 도망치면 되잖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야. 나는 어이가 없어 그렇게 대답했다. 아마도 그게 제일 좋겠지. 어딘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대학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그만뒀어. 돌아갈 수도 없다니까. 쥐는 선글라스 안쪽에서 아직도 수역을 하고 있는 소녀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왜 그만뒀지? 글쎄, 지겨워서였겠지. 하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남도 생각해보았고 그 때문에 경찰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다고. 하지만 말이야, 때가 되면 결국은 모두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군. 그런데 나만은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야. 의자 차지하기 게임 같은 거였지. 이제부터는 뭘 할 작정인데? 쥐는 타월로 발을 닦으면서 한참 동안 생각했다. 소설을 쓰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물론 쓰면 되지 뭐. 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소설? 좋은 소설이지. 나 자신에게는 말이야, 내게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최소한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이 개발되어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안 그래? 그것도 그래. 자신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매미를 위해서 쓰느냐지. 매미? 그래. 쥐는 발가벗은 가슴에 매달려 있는 케네디 코인 펜던트를 잠깐 만지작거렸다. 몇 년 전에 말이야, 여자친구와 함께 나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지. 우리는 3시간 동안 산길 걸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만난 상대라고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남기고 날아오는 들새라든가 논두렁을 구르며 날개를 퍼덕이던 미즈매미 같은 것들 뿐이었어. 아무튼 무지무지하게 더웠으니까. 한참 동안 걸은 다음에 우리는 여름풀이 보기 좋게 가지런히 나있는 비탈에 앉아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몸에 흐른 땀을 닦았지. 비탈 아래쪽에는 깊은 해자가 펼쳐져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약간 높은 섬 같은 고분이 있었어. 옛날 천왕 같은 것이지. 그걸 본 적이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생각했지. 왜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들었을까? 물론 모든 무덤에는 의미가 있어. 어떤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거대하거든. 거대하다는 건 말이야, 때때로 사물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고. 실제로 그것은 전혀 무덤으로 보이지 않더군. 산이었어. 해자의 수면은 개구리와 수초로 가득 차 있었고 울타리 주위는 거미줄 숲상이었지. 나는 잠자코 고분을 바라보면서 수면을 가르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그때 내가 느낀 기분을 도저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아니, 기분 같은 게 아니었다고. 마치 뭔가에 푹 감싸인 듯한 감각이었어. 그러니까 매미나 개구리, 거미나 바람, 모든 게 하나 되어 우주를 흘러가는 거지. 쥐는 그렇게 말하고 이미 김이 빠진 콜라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글을 쓸 때마다 나는 그 여름날 오후의 나무가 울창한 고분을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매미나 개구리, 거미, 그리고 여름풀이나 바람을 위해서 뭔가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말이야. 쥐는 얘기를 끝내자 목 뒤로 깍지를 낀 채 잠자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글을 써봤어? 아니, 한 줄도 쓰지 않았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그래? 그대들은 세상의 소금이니라. 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쥐는 그렇게 말했다.
저녁때가 되어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무렵에 우리는 풀에서 나와 만토바니 약단의 이탈리아 민요가 흐르는 호텔의 작은 바에 들어가 시원한 맥주를 마셨다. 넓은 창문으로는 한국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자친구는 어떻게 된 거지? 나는 큰맘 먹고 그렇게 물어보았다. 쥐는 손등으로 입에 묻은 거품을 닦고 생각에 잠기듯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바보 같은 얘기여서 말이야. 하지만 지난번엔 의논을 하려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그러나 하룻밤 생각하고 그만뒀어. 이 세상에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일도 있다고 하더군. 예를 들면 충치 같은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쑤시기 시작하지. 누가 위로해줘도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 다음엔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녀석들한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조금은?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고. 조건은 모두 같은 거야. 고장난 비행기 함께 탄 것처럼 말이야. 물론 운이 좋은 녀석도 있고 운이 나쁜 녀석도 있겠지. 터프한 녀석이 있는가 하면 나약한 녀석도 있을 테고 부자도 있을 테고 가난뱅이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진 녀석은 아무데도 없다고. 모두가 같은 거야.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젠가는 그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겁을 집어먹고 있으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녀석은 영원히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지. 모두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빨리 그걸 깨달은 사람은 아주 조금이라도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라고. 신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 안 그렇나? 강한 인간이란 어디에도 없다고. 강한 척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 뿐이야. 한 가지 질문해도 되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넨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럼. 쥐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맥주잔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거짓말이라고 해주지 않겠어? 쥐는 진지하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차로 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 혼자 제이스 바에 들렀다. 쥐야 얘기했나? 제이가 물었다. 얘기했어. 그거 참 잘 됐군. 제이는 그렇게 말하고 내 앞에 감자튀김을 갖다 놓았다.